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인화점이라던가 또는 연소점, 발화점부터 해서요. 뒤쪽에 있는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좀 들으실만 하신가요? 최대한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제가 한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생일 때 내가 이제 케이크가 있어요. 케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크가 있습니다. 케이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내 나이만큼 이제 뭐를 꼽냐면 초를 이렇게 꼽는 거죠. 초를 꼽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라이터를 갖다 대든 뭐 성냥을 갖다 대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라이터든 성냥이든 점원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불꽃이 이렇게 이제 붙겠죠. 이쁘게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내가 틀림없이 눈으로 딱 봤을 때 불이 붙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붙은 줄 알고 이제 성냥이나 라이터를 뗀 거예요. 야, 근데 불이 안 붙고 어떻게 돼요? 꺼져요.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있다고 해야 여러분들 수업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게 만일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불이 순간적으로 붙긴 했지만 지금 지속이 안 된 거거든요. 연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불은 붙었지만 금방 꺼졌어요. 지속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불이 붙었으니까 이건 인화점엔 도달을 한 거거든요. 초에 불꽃이 보일 만큼의 온도는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직 지속할 만큼의 에너지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 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눈에 불꽃이 딱 보이고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인화점에 도달은 했지만 연소점에 아직 도달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화점은 뭐냐면 최초로 내가 눈으로 불꽃을 볼 수 있는 그때 온도를 인화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지속을 시키려면 라이터나 성냥을 조금 더 갖다 대서 온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만일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뭐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되냐면 연소점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발화점은 뭐냐면 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안 갖다 댔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붙어요? 불이 확 하고 붙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화점이라는 게 있고 발화점이라는 게 있고 연소점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인화 그리고 연소 발화라는 걸 구분을 할 때 일단 점화원의 존재 유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화점이나 연소점은 점화원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돼요. 뭔가 이제 갖다 대야 된다라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발화점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점화원이 없이 이제 불이 붙는 온도를 얘기한다라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 인화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최초로 가연성 혼합기가 생성되는 온도다. 근데 항상 이 온도는 최저 온도예요. 최저 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온도다. 최저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는 발화될 수 있는 온도다. 점화원 없이 발화될 수 있는 온도다. 최저 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화점은 그냥 최초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최초로 불이 붙은 게 지속할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얘기하고 점화원 없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발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연성 혼합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배우실 텐데 가연성 혼합기라는 건 뭐냐면 가연성 가스나 기체가 산소와 만나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뭐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 가연물 있죠?
산소 공급원 있죠? 여기다가 이제 뭐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점화원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원을 갖다 댔을 때 인화점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최초로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최초로 불이 붙는 온도를 인화점. 그 최초로 불이 붙었던 게 지속되는 온도를 연소점. 자, 점화원 없이 그냥 불이 붙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 세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하셨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구분 정도 일단은 해두시고 이렇게 정의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연소 범위라는 게 나오거든요. 연소 범위. 자, 근데 연소 범위는 보통 이제 기체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가연물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을 했다 또는 산소와 혼합을 했다. 얘 이름을 꼭 알고 계세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가연성 혼합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얘가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나중에 가면요. 가연성 가스에 대한 연소 범위가 메탄도 있고 정해져 있고 에탄도 정해져 있고 뭐 프로판, 부탄, 뭐 아세틸렌, 수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딱 가져가 볼게요. 저희가 메탄이라는 걸 연소 범위를 몇이라고 하냐면 5에서 15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게 보통 이제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까지 있는 거죠. 그죠? 0%에서 100%까지 있는 건데, 자, 어떤 공간 안에 메탄이 있는데, 메탄이 100% 중에 한 개만 있대요. 한 개. 연소 안 됩니다. 왜냐면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개. 연소 될까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왜? 연소 범위라는 게, 자, 5에서 15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연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연소 안 됩니다. 3개, 연소 안 됩니다. 4개, 연소 안 됩니다. 자, 몇 개부터? 5개부터 연소가 되는 거예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요 빨강색 범위 안에서만 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개부터 이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100개 언제 다 그려요. 그죠? 100개까지는 뭐가 되지 않는다?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마다 이게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연소 범위가 제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연소 범위가 넓은 게 위험한 거예요? 가스 중에 연소 범위가 좁은 가스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연소 범위가 넓은 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메탄은 5에서 15라 그랬죠. 아세틸렌은 2.5에서 81이거든요. 이게 아세틸렌이. 이게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2개부터 81개까지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쪽에서. 한 개 있으면 안 타죠. 그죠? 근데 2.5개 이상부터 이제 타는 거거든요. 연소가 가능한 거거든요. 몇 개까지? 81개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연소 범위가 넓은 가스가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만일 메탄이 1개에서 4개는 연소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이해가 돼요. 왜? 뭐가 적은 거예요 지금? 메탄이 적은 거예요 지금. 메탄 개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탈만한 개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연물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니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요. 여기 보세요. 16개에서 100개래요. 그러면 이때는 메탄이 많잖아요. 그럼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연물이 엄청 많은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제가 항상 연소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가연물,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산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메탄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가 적어지는 거냐면 이게 적어지는 거예요. 메탄의 개수에 비해 산소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 형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주게 타려면 몇 개에서 몇 개? 아까 얘기했던 15개에서 15개. 이때 정말 끝내주게 타는 거예요, 지금 메탄이. 그러니까 이 범위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연소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뭐 폭발 범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가연 범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건 이런 식으로 가스마다 뭐가 정해져 있다? 연소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연소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어떤 가스다? 위험한 가스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최소 산소 농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MOC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MOC라는 게. MOC라는 게 최근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염 전파를 위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만한 또는 불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 그러니까 어떤 가연물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메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메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메탄이 최소 산소 농도가 10%거든요. 그러니까 메탄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화염 전파가 되면서 불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농도가 산소가 몇 프로 정도 있으면 10% 정도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10%라는 수치보다 내가 산소 농도를 어떻게 하면 적게 하면 뭐 예를 들어 산소가 9.9%, 9.8% 이렇게만 되더라도 메탄은 뭐가 되지 않는다?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MOC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MOC라는 걸 가지고 뭐를 이제 이 10%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공식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이 공식. 그래서 공식은 우리가 MOC라고 얘기를 했을 때 MOC는 몰수에다가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하한계를 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산소 몰수가 뭐냐면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 몰수예요. 그럼 메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아까 배웠거든요. 배웠어요. 바로 전 시간에. 자, 그때 몇 몰이 필요했었냐면 여기에 2몰이 필요했어요. 2몰. 그죠? 2몰이 필요했었고, 하한계는 제가 아까 5에서 15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요게 이제 하한계. 요게 이제 상한계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5. 그래서 이게 몇 프로가 나와요? 10%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소 산소 농도라고 한다. 최소 산소 농도라고 한다. 자, 다음 14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 MIE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연성 가스 및 공기와 혼합가스의 착하원으로 점화 시에 발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어떻게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랑 비슷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활성화 에너지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 나와 있는 최소 발화 에너지는 딱 불을 붙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연성 혼합기 발화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건 모든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요거는 딱 뭐 할 때 필요한 거? 발화할 때 필요한 거. 그죠?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에 불을 붙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MIE,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하시고, 여기는 이제 기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체. 일단 정의만 알고 계세요. 정의만.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연소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연소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뭐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배웠고요. 그리고 연쇄 반응까지 다 배웠어요. 그럼 어떤 가연물이 이제 막 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나무에다가 이제 불을 붙였대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장작에서 열 나오죠. 뜨겁잖아, 여러분들. 첫 번째 열 나올 겁니다. 열. 또 거기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이제 검은색 막 연기 같은 게 나오죠, 그죠? 연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그러니까 이 가스가 사람한테 안전한 가스면 상관이 없는데 독성 가스가 나온다고요.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불이 나면. 그래서 대부분 열에 의해 타 죽는 것보다 화재가 나게 되면 보통 이제 뭐에 의해서 이제 질식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또 열과 연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또 불꽃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열과 연기와 가스와 불꽃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근데 연소 생성물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만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연기라는 게 과연 뭐냐? 그래서 연기와 감광계수라는 걸 제가 넣어놨는데, 자, 연기는, 자, 보세요. 연소시 연소물질로부터 발생되는 고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액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기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연기가 그냥 기체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안에 뭐도 들어가 있다고요? 고체도 들어가 있고 액체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기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연소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가스 종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죠? 뭐 두 번째 갔을 때 뭐 일산화탄소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해서 한 10가지 정도 배울 거예요. 나중에.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럼 연기와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감광계수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요. 여기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연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연기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섞여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빛을 쫙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광을 줍니다. 광. 빛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10을 줬대요. 10. 자, 근데 나오는 게 광이 통과를 할 거는 연기를 통과했을 때 여기가 한 7 정도 광이 나왔대요. 그럼 몇 감소가 된 겁니까, 지금? 마이너스 3이 감소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광계수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연기 농도가 더더욱 진해졌어요. 더 진해져서 연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이 들어갔는데요. 연기가 더 진해져서 이게 5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감광계수가 마이너스 5. 그죠? 더 줄었죠. 즉 이거예요. 아니, 연기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요. 요 감광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무조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광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광이 감소되는 값을 얘기하거든요. 빛이 감소되는 값. 그러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사람이? 아니, 연기에 의해서 광이 감소가 지금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짙으면 짙을수록. 연기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연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이 줄어든다니까요. 연기를 통해서 왔을 때 광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광이 줄어든다라는 건 앞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시거리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입니다. 연기량이 많으면 감광 계수값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늘어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연기량이 많아지면요, 광은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연기가 차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빨리 바깥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일정량 연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감광계수가 많이 늘잖아요. 그럼 가시거리는요 점점 이게 좁아져요. 작아집니다. 좁아진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작아진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작아지고 이게 가까워지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나중에 가면요 유도등도 안 보여요.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기량과 가시거리는 서로 어떻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할 때 같이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기를 배울 때 또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굴뚝 효과라는 거거든요. 굴뚝 효과.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역굴뚝 효과라는 게 있긴 한데 저희는 굴뚝 효과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압력차로 인해서 건물 수직 방향으로 공기가 유동하는 현상이래요. 근데 이게 공기만 유동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이 났을 때 뭐가 유동하니까 문제냐면 연기가 유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건축물 내부의 온도나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 공기가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 현상. 이 부력이라는 게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 위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굴뚝 효과라는 걸 얘기하면요.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굴뚝 효과예요. 왼쪽. 자,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여기가 역굴뚝 효과입니다. 역굴뚝. 열굴뚝은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지금은 우린 포인트를 굴뚝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굴뚝 효과는 우리가 언제를 가정하냐면 겨울철을 많이 가정을 하고요. 또는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이걸 가정을 많이 합니다. 어디요? 화재시. 겨울철이나 어디를 가정을 한다고요? 화재시를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겨울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겨울철. 자, 겨울철에는 바깥쪽이 추워요. 그죠? 안쪽은 어때요? 아니, 히터 틀잖아요. 요즘 히터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보통은 다 히터를 트니까 고온이 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화재시 한번 볼까요? 건물에서 화재가 난 거잖아요. 그럼 건물의 온도는 어떨까요? 뜨겁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온도가 낮은 곳이요. 우리가 보통 공기의 밀도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무거운 만큼 압력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고온은요. 뜨거운 공기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깥쪽에 압력이 좀 세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공기가 밑에 있다가 안쪽에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비는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압력 센 애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에 공기가.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계속 어디로 가요? 위쪽으로 계속 가겠죠. 위쪽으로 계속 가겠죠. 위쪽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재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화재시. 화재시에 예를 들어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3층, 4층, 5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2층에서 불이 났다? 원래는 더 높은 층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할게요. 3층이죠, 3층. 3층에서 불이 났다? 그럼 3층에서 불이 나면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실내 공기가 계속 데펴지니까 실내 공기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외부 공기가 계속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가 또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데펴지니까 또 어디로 올라가요? 이게 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를 타고 올라가냐면 건물 내부에 있는 수직 공간, 그래서 뭐 계단이라던가, 맞습니까? 또는 배관이라던가, 또는 덕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타고 빠르게 위쪽으로 확산이 되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굴뚝 효과라고 합니다. 공기만 확산이 되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연기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결국 연기도 위쪽으로 올라갈 거거든. 그럼 연기가 여기 3층만 피해를 입으면 되는데
3층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어디? 전층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직 공간을 타고.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굴뚝 효과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외부 공기가 처음에 들어와서 외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굴뚝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역굴뚝은 그 반대예요. 여름철에 보통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름철이니까 안쪽이 더 시원한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에어컨을 트니까요. 바깥쪽은 덥겠죠,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역굴뚝을 우리 소방 쪽에서 얘기를 할까요? 잘 안 하죠. 굴뚝을 많이 하는 얘기는, 굴뚝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화재 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건물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낮은 건물들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 다 11층 이상 아닙니까? 그죠? 11층 이상이면 보통 이제 고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층 이상 건물이 많으니까 이 굴뚝 효과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방지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위험하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열이 전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식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굴뚝 효과예요. 또는 영어로 스택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연돌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저하고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굴뚝 효과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어 위주로 해서 이게 굴뚝 효과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이제 화재 플럼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